그녀의 신속한 판단이 아니었다면 7살 민규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서정은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몇 년 전 동생 지훈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은 후 그녀는 간호사의 꿈을 접었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의료 현장에서의 불신이 그녀를 삼켜버렸다. 하지만 이제 그 경험과 지식이 민규를 구했고 또다시 그를 지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아, 서정은 동생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밤하늘의 뜬 달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지난달 다른 병원에서 있었던 스캔들, 환자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약물 조작에 관한 소문이 돌았다. 그 중심에 박소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 흔한 이름이라 확신할 수 없었지만 소현의 눈빛에서 본 그 차가운 계산이 서정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 아니면 서정은 창틀을 꽉 쥐었다. 그녀는 민규를 위험에서 구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이 아직 저택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때는 피하고 싶었던 그 직업의 책임감이 이제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서정은 결심했다. 소현을 주시하고 증거를 찾아내어 필요하다면 태호에게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민규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그녀는 행동해야만 했다. 다음 날부터 서정은 박소현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저택 안에서의 일상적인 청소와 빨래를 하면서도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소현을 쫓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가는 대학병원에서 몇 년간 일했던 경험이 이제 그녀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소현 씨, 민규 도련님 약은 제가 갖다 드릴까요? 서정이 어느 날 오후 마주친 소현에게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직접 챙길게요. 소현의 대답은 공손했지만 목소리에 실린 날카로움을 서정은 놓치지 않았다. 서정은 소현의 행동 패턴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나치게 체계적이었고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다. 겉으로는 상냥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계산된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소현이 항상 민규의 약을 다른 직원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서정은 소현이 민규의 저녁 약을 준비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소현은 주방 구석에서 약병을 여러 개 꺼내더니 액체 약을 정확히 측정하는 듯했다. 다른 가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소현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규 도련님의 약은 제가 직접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꼭 혼자서만 약을 챙기려고 하지? 서정은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다. 서정은 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 차트를 읽고 약물의 용량과 효과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 지식을 토대로 그녀는 소현이 민규에게 주는 약의 종류와 시간을 은밀히 기록해두기 시작했다. 어떤 조합이나 변형된 용량은 미묘하지만 위험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진 후 자신의 방에서 서정은 작은 노트에 기록을 정리했다. 소현은 항상 저녁 집업시와 아침 육업시에 민규에게 약을 줘. 그리고 항상 그 전후로 민규는 유독 피곤해하거나 졸려해. 정상적인 약 효과일까? 서정의 마음속에는 2년 전 있었던 사건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서울 도심의 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막 간호대학을 졸업했던 신입 간호사였다. 환자들은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쇠약감과 의식 저하를 호소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소현이라는 이름의 간호사가 있었다. 확실히 그 소현이 맞을까? 서정은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서정은 증거가 필요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규의 방이나 소현이 약을 준비하는 곳에서 이상한 약물이나 물질이 없는지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내일은 소현이 외출한다고 했지. 서정은 기회를 노리며 속삭였다. 바닥을 쓰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녀는 모든 구석, 모든 쓰레기통, 모든 표면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을 세웠다.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고 서정은 자신이 불안한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민규가 소현의 돌봄 아래에서 여전히 직면하고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목요일 오후 박소현은 긴급한 전화를 받고 잠시 저택을 비워야 했다. 서정 씨, 잠시 나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1시간 정도면 돌아올 거예요. 민규 도련님이 깨어나면 과일 주스 좀 주세요. 소연은 서두르며 말했다. 네, 걱정 마세요. 서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소연의 차가 저택의 철제 대문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서정은 민규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마치 평소처럼 청소를 하러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다행히 민규는 여전히 오후 낮잠을 자고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서정의 눈이 민규의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놓인 약상자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잠시 귀를 기울여 복도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미안해, 민규야.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서정은 손에 얇은 장갑을 끼고 약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몇 개의 작은 약병이 있었고 그중 2개는 일반적인 처방약이었다. 그러나 3번째 병은 달랐다. 무색의 액체가 담긴 이 병에는 명확한 처방 표시가 없었다. 서정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그 순간 서정의 온몸에 한기가 흘렀다. 그녀는 그 냄새를 알았다. 아주 희미했지만 의료계에서 일했던 그녀에게는 익숙한 냄새였다. 진정제였다. 가벼운 듯 보이지만 실은 강력한, 특히 어린아이에게 투여하면 깊고 오랜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약물이었다. 이게 서정의 손이 떨렸다. 이건 민규 같은 건강한 아이에게 필요한 약이 아니야. 그녀가 필요로 했던 증거를 찾은 것이다. 그녀의 직감은 맞았다. 소연은 단순히 무신경한 간호사가 아니라 계산된 위험이었다. 분노와 결심이 서정의 내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작은 면봉을 꺼내 액체 샘플을 채취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퍼백에 넣어 주머니에 숨겼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서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겼다. 이제 태호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태호는 분명 소현의 자격증과 경력을 철저히 확인한 후 고용했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말을 믿을까?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정원은 평화롭게 보였다. 하지만 서정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다. 민규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행동해야만 했다. 태호님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지? 서정은 방 안을 서성이며 중얼거렸다. 이 대저택은 얼마 전 한 번의 공포를 경험했다. 이제 또 다른 더 어두운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뢰가 깨지고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정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여자가 있었다. 이제 그녀는 간호사의 진짜 얼굴을 밝혀낼 보호자가 될 것이다. 서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훈아, 네가 당한 일은 민규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 밤 태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와 대화를 나눌 것이다. 비록 그녀의 지위가 낮고 증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민규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싸움이었다. 서정은 태호와 대화할 적절한 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민규가 이미 잠든 저녁 시간, 저택이 한층 조용해진 때를 택했다. 그의 서재 문 앞에 서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조용히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서정이 문을 열자 태호는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누가 왔는지 확인하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정 씨,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서정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태호는 그녀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서정은 서재의 가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호화로운 우드 패널로 둘러싸인 이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질적으로 보일지 의식했다. 하지만 민규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불편함은 견딜 수 있었다. 사장님, 박소현 씨에 관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정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태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소현 씨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서정은 차분히 자신의 관찰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소현의 얼굴이 어디서 본 듯 익숙했던 점부터 그녀가 민규의 약을 비밀리에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발견한 정체불명의 액체까지. 그녀는 말하면서도 태호의 표정을 주시했다.
처음에 태어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서정 씨, 그게 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소연 씨는 최고의 추천서와 경력을 가진 간호사예요. 우리가 그녀를 고용하기 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했어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정은 주머니에서 면봉이 든 지퍼백을 꺼냈다. 이건 제가 오늘 민규 도련님의 방에서 발견한 액체 샘플입니다.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아이에게 투여하면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약물이에요. 이 태호는 눈을 크게 뜨고 지퍼백을 바라보았다. 서정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 전 삼성서울병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환자들이 원인 모를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관련된 간호사 중 한 명의 이름이 박소현이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정의 말과 그녀가 제시한 증거를 듣자 그의 표정이 점차 변했다. 의심은 걱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바뀌었다. 바이. 이게 사실이라면 태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왜 소현이 민규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까? 무슨 목적으로?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규 도련님이 계속 약한 상태로 있으면 소연 씨의 직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어쩌면 더 어두운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겠어요. 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확인할 겁니다. 서정은 태호의 결단력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었다. 민규를 향한 그의 사랑과 보호 본능이 그의 눈에서 빛났다. 서정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태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호흡을 했다. 민규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네요. 고마워요. 서정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사장님. 하지만 태호의 시선은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감사함뿐만 아니라 존경과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정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다. 자, 이제 소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워야겠군요. 태호는 다시 결연한 태도로 돌아왔다. 민규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함께 진실을 밝혀내고 민규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계획할 것이다. 태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그는 곧바로 소연을 서재로 불렀다. 그가 경호원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둔 것을 서정은 눈치챘다. 박소연 씨를 제 서재로 불러주세요. 민규의 치료 계획에 대해 논의할 일이 있다고 하세요. 태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서정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나요? 네, 사장님. 서정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분 후 소현이 조용히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새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타업뿐만 아니라 서정까지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주춤했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소현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은 서정을 의심스럽게 훑었다. 네, 앉으세요. 소현 씨. 태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소현이 앉자 태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서정이 발견한 증거, 즉 민규의 방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진정제와 소연의 과거 직장에서의 사건을 언급했다. 소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즉시 부인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정 씨가 저를 질투하거나 시기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요? 소연은 자신감 있게 반박했다. 하지만 태호의 냉정함과 서정이 제시한 정보의 정확성이 소연을 동요시켰다. 태호가 그녀의 이전 직장인 삼성서울병원의 이름과 거기서 있었던 사건의 세부 사항을 언급했을 때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제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헌신적인 간호사라는 가면이 무너지고 그 뒤에 숨겨진 공포와 체념의 표정이 드러났다. 소현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했다. 저는 단지 민규 도련님을 진정시키고 통제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도련님이 너무 활동적이고 때로는 불안해해서 그녀의 말은 공허하고 절박하게 들렸다. 통제라고요? 태호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다. 내 아들을 약물로 통제한다고요? 서정은 조용히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소연은 민규의 건강을 조작하고 있었다. 아마도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쩌면 더 어두운 이유로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 씨,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범죄입니다. 소현의 표정이 급변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녀가 서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 이미 태호의 개인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이분을 밖으로 안내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지켜보세요. 태호는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소현은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과 분노가 교차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부축해 방 밖으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고 서재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다. 서정 씨,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감사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제가 한 일은 그저이 아닙니다. 태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민규의 목숨을 구했어요. 2번이나. 처음엔 그 증상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이제 소연의 진짜 의도를 밝혀냈을 때, 당신이 없었다면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서정은 처음으로 강인한 사업가 한태호의 취약한 면을 보았다.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깊고 순수했다. 이제 민규는 안전할 거예요. 서정이 조용히 말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택은 이제 소현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소현의 퇴장과 함께 한씨 저택에는 마침내 안전과 안도감이 깃들었다. 조용히 도사리고 있던 위협이 제거되었고 민규는 이제 진정으로 안전했다. 태호는 배신감에 여전히 충격을 받았지만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소현 씨의 과거 기록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껴맙네. 그리고 오늘부터 민규에게 새 간호사가 올 때까지는 내가 직접 돌볼 테니 일정을 조정해주게. 비서가 나간 후 태호는 창문 앞에 서서 바깥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정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났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아들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깊게 변화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사회적, 직업적 장벽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저녁이 되자 태호는 민규의 방으로 향했다. 서정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민규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거북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갔어요. 서정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거북이가 이겼어요? 민규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네, 끈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서정은 미소 지었다. 태호는 문간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에 따스한 감정이 일었다. 서정은 민규에게 그저 가정부가 아니라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아빠! 민규가 태호를 발견하고 반가워했다.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책 재밌니? 네. 서정 이모가 읽어주셨어요. 이모는 책도 잘 읽어주시고 제가 아플 때도 도와주셨어요. 민규의 순진한 말에 태호와 서정의 눈이 마주쳤다. 그래, 서정 이모는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야. 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정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민규 도련님을 재워드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잠깐만요. 태호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오늘 좀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민규가 잠든 후에 서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민규를 재운 후 서정은 저택의 뒤뜰로 향했다. 봄의 마지막 향기가 정원에 감돌았다. 태호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서정씨. 태호가 옆자리를 가리켰다. 서정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낯설었다. 고용주와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처음이었다. 소현 씨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태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직감과 용기가 없었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님 잭스.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서정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았다. 서정씨,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왜 간호사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괜찮다면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정의 눈에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태호의 진실된 관심 앞에서 그녀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제 여동생 지윤이 서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3년 전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그 병원에서요. 태호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서정에게 있어 이 순간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시작이었다. 서정의 이야기와 그녀의 기적적인 개입에 대한 소문은 태호의 사회적 교류 속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태호는 소현에 관한 어두운 세부 사항은 비밀에 붙였지만 서정의 통찰력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갔다. 강남의 명문가 사이에서 서정에 대한 평판이 높아졌다. 몇몇 가정에서는 자신들의 자녀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증상을 보였던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서정을 찾기 시작했다. 윤서정 씨, 제 아들이 최근에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해하고 학교에서 집중을 못하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집에 와보시겠어요? 태호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서정에게 요청했다. 서정은 그런 관심을 바란 적이 없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호의 허락을 얻어 가끔 다른 가정을 방문했다. 정식 상담사도 탐정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관찰 능력과 의학적 배경은 그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 만들었다. 한 토요일 저녁, 태호는 서정을 서재로 불렀다. 서정 씨, 요즘 다른 가정들을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태호가 말했다. 서정은 긴장했다. 혹시 그가 불만이 있는 것일까? 네, 사장님. 그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괜찮으시다면 태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추게 했다. 아니요, 전혀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당신의 지식과 통찰력이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는 잠시 서류를 살피더니 계속했다. 실은 제가 작은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아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재단이요. 서정 씨가 그 일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재단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의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직관이 중요해요. 당신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다. 단순한 가정부에서 시작해 이제는 재단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니 그것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재단이 하는 일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병원과 보육시설에서의 아동 안전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를 조사하며 필요하다면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현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서정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의 동생 지윤이 당한 일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서정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빌딩의 불빛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몇몇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갈등이 아닌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지윤아, 그녀는 속삭였다. 내 이름을 기리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동생을 잃은 상처가 그녀를 마비시켰던 시간은 이제 지나가고 있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의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정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외치거나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와 마주했고 미래를 새롭게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호자가 되었다. 위험의 장은 끝났지만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서정의 삶은 이제 조용함과 고통으로 특징 지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의미와 영향력의 길로 열리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는 선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규의 다음 생일, 한씨 저택은 과거의 화려하고 과시적인 축하 행사와는 다른 평온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태호는 친밀하고 의미 있는 파티를 선택했다. 가까운 가족과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최근의 사건 동안 곁을 지켜준 저택의 직원들만 초대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이날이 온전히 민규와 그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정원에는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장식되었고 작은 테이블에는 맛있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민규의 이름이 쓰인 큰 케이크는 자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원 한쪽에는 전통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태호의 어머니였다. 우리 손자가 벌써 8살이라니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민규는 이제 더 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의 에너지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아이다운 걱정 없는 모습으로 웃고 놀았다. 그는 게임과 선물에 신이 났지만 무엇보다도 서정의 곁에 있기를 원했다. 서정은 이제 그의 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정은 그날 근무복을 입지 않았다. 대신 단정하고 우아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올려 묶었다.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알던 조용한 가정부의 이미지와는 달랐다. 그녀가 정원에 들어섰을 때 몇몇 손님들은 그녀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이 가족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모, 민규가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팔을 벌리고 달려왔다. 서정 이모. 서정은 몸을 낮추어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가슴이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부터 민규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장난감을 보여주며 선물을 열 때도 그녀가 옆에 앉아있기를 고집했다. 서정씨, 이것 좀 드세요. 태호의 어머니가 다가와 그녀에게 작은 접시를 건넸다. 직접 만든 약식이에요. 민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서정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접시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태호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우리 민규를 구해줬다고 들었어요. 이 늙은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고마움을 간직할 거예요. 서정은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이 이야기를 즐기고 계신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겸손하군요. 노부인이 말을 자르며 미소 지었다. 내 아들이 당신을 매우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이 가족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서정은 이런 인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항상 뒤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했고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태호는 민규와 다른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 서정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온종일 미소가 가득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그가 물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민규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당신 덕분이에요. 태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규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이나요? 그 아이에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예요. 서정은 민규를 바라보았다. 그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서정씨,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민규가 잠든 후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서정은 잠시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파티가 끝나갈 무렵 태호는 케이크 앞에서 모두를 모았다. 그는 민규를 자신의 옆에 세우고 서정도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세 사람이 함께 서자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서정은 자신이 어떤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작은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정은 자신의 눈에 맺힌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민규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는 수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화를 느꼈다. 저택의 다른 직원들, 이제는 단순한 동료가 아닌 팀원이 된 그들은 서정을 존중과 배려로 대했다. 그들은 그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행사의 모든 부분에 그녀를 포함시켰다. 태호의 친척들 중 서정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태호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정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의 보물을 구해주셔서. 태호의 누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서정은 매번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응했다. 그녀는 결코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이는 것이 단순히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치를 인정받는 것임을 이해했다. 이 가정에서 예전에는 멀고 차갑게 느껴졌던 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배경에 있는 존재 이상으로 대우받고 있었다. 차이는 그녀의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었다. 진실되고 진심 어린 인정이었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태호가 서정에게 다가왔다. 하루 종일 웃음을 지었던 그의 얼굴은
이제 더 진지해 보였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녀에게 가까이 왔을 때 긴 연설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잠시 그곳에 서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구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정 씨, 당신은 제 아들을 구했어요. 이제 이곳이 당신의 집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정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민규를 바라보았다. 민규는 근처에서 놀고 있었고 그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소리, 그 기쁨은 그녀가 들을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서정 씨. 태호가 계속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민규는,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당신은 단순히 직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서정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볼 수 있었다.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선을 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었다. 태호 씨. 처음으로 서정이 그를 공식적인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제가 한 일은 누구든 같은 상황에서 했을 일입니다. 민규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요, 태호가 부드럽게 말을 자르며 말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특별해요, 서정 씨. 당신의 직감, 당신의 용기, 당신의 마음, 그 모든 것이 민규를 구했어요.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정원의 조명이 하나씩 켜졌다. 그것은 마치 별들이 그들 주위에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 순간은 평범한 생일 파티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닙니다. 태호가 속삭였다. 우리가 있어요. 민규와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도 될까요?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때때로 가장 깊은 감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이해와 연결은 어떤 대화보다 더 강력했다. 그날 밤 강남의 고급 저택에서 두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에게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했다. 박소현을 밝혀낸 사건 이후 한시 저택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다. 더 평온하고 진실된 분위기였다. 서정의 존재는 이제 조용하고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 중심적이 되었다. 안정과 애정의 기둥이 되었다. 태호는 의심과 위협의 무게에서 벗어나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민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들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버지로서의 기쁨을 재발견했다. 서정과의 대화는 더 빈번하고 깊어졌다. 그들은 민규의 돌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 두려움, 희망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어느 늦은 저녁, 태호는 서정을 정원으로 초대했다. 초여름의 따뜻한 공기가 장미향을 실어왔다. 서정 씨, 태호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요즘 민규가 많이 달라졌어요. 더 밝고 활기찬 모습이네요. 서정은 미소 지었다.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정상적인 아이처럼 놀고 웃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태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단순히 소현의 위험에서 구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과 보살핌이 그 아이를 변화시켰어요. 서정은 낮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여전히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사실 태호가 계속했다. 민규뿐만 아니라 저도 변했어요. 아내를 잃은 후 저는 제 마음을 닫았었죠. 일에만 몰두하고 심지어 민규에게도 충분히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후회를 서정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가족에 들어온 후, 특히 소연 사건 이후로 저는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서정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서정 씨,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꿈, 당신의 과거, 당신을 만든 모든 것에 대해서요. 서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동생 지훈의 이야기를 태호에게 일부 털어놓은 이후 그녀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 많이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저는 부산에서 자랐어요. 그녀가 조용히 시작했다.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셨죠. 우리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어요. 태호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16살 때 아버지가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지훈이는 서울로 이사했죠. 저는 공부해서 간호대학에 들어갔고 동생 지훈이는 예술을 공부했어요.
그녀는 항상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서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지훈이가 병원에서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는 작지만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태연은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정이 말했다. 지훈이가 떠난 후로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군요. 태호가 깨달음과 연민을 담아 말했다. 네.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였죠. 그때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 집의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죠.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태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서정도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의 상실과 고통만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태호와 민규를 통해 그녀는 삶이 새로운 시작과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민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태호가 말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의 눈에는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서정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 점차. 서정은 태호의 그녀를 향한 감사함이 단순한 직업적 인정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볼 때면 그의 눈에는 다른 빛이 있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그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암시하는 세심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규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거나 저녁 식사 후 차 한 잔을 나누며 일상적인 이야기와 민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며 그녀의 동반을 구했다. 서정은 처음에 이러한 제스처를 우정과 존경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했다. 그들 사이에 형성된 신뢰의 결과였다. 그러나 태호가 저택 안 어디서든 그녀를 찾는 모습, 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이 모든 징후들이 서정에게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의 존재 속에서 미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편안함과 안전함의 감각이었다. 어느 날 오후, 태호는 서정을 서재로 불렀다. 서정 씨, 이번 주말에 제 별장에 가려고 해요. 강원도 산골에 있는 작은 집이에요. 당신과 민규도 함께 가면 어떨까 해요. 서정은 잠시 놀랐다. 그녀는 고용주의 가족 여행에 초대받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알고 있었다. 괜찮을까요, 사장님? 저는 제발 태호라고 불러주세요. 적어도 우리가 둘만 있을 때는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네, 괜찮아요. 민규도 당신이 함께 가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계속 당신에게 물어봐도 되냐고 저를 졸랐어요. 서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가겠습니다. 태호 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옳게 느껴졌다. 주말이 되자 그들은 태호의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서울을 떠났다. 민규는 뒷좌석에서 신이 나서 창밖을 내다보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서정은 그의 모든 질문에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민규의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이 작은 가족의 일원으로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기뻐했다. 산속에 위치한 태호의 별장은 서정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다. 현대적이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목조 건물이었다. 넓은 창문들은 주변의 소나무 숲과 작은 시냇물을 향해 열려 있었다. 여기가 내 진짜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호가 문을 열며 말했다. 서울의 저택은 사업과 사회적 기대에 의한 것이지만 이곳은 제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를 찾는 곳이에요. 그들은 주변을 산책하고 시냇물 옆에서 소풍을 즐기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규는 지칠 줄 모르고 주변을 탐험하며 서정과 태연은 그의 발견과 모험에 함께 웃었다. 이 순간들 속에서 서울에서의 역할과 형식에서 벗어나 태호와 서정은 그저 자신들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 두려움,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삶의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 서정은 태호와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고통과 그녀의 강인함을 이해하는 동지 같은 영혼이었다. 태호는 서정에게서 항상 원했던 파트너를 발견했다. 그를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 여성이었다. 민규가 평화롭게 잠든 어느 밤, 그들은 베란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태호는 서정의 손을 잡고 그의 마음을 그녀에게 진심으로 표현했다. 서정, 당신은 내 삶과 민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당신이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여기 내 마음이 당신을 위해 뛰고 있어요. 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도 그를 향한 감정을 키워왔음을 인정했다. 그들이 나눈 키스는 새로운 시작의 인장이었다. 함께 삶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서정과 태호 사이에 가까워진 관계는 저택의 직원들의 관찰력 있는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마다 미묘한 속삭임과 공모적인 시선이 따라다녔다. 그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척하며 또는 정말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들의 유대를 깊게 했다. 저택의 가장 오래된 직원인 이영숙 여사는 현명한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태호가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영숙은 서정의 강인함과 다정함이 태호의 진중함과 책임감을 완벽하게 보완한다고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영숙은 서정이 부엌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정 씨,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차 한 잔 같이 마셔도 될까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영숙 여사. 앉으세요.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저는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태호 씨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지켜봤죠. 서정은 관심을 보이며 들었다. 그가 결혼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부인이 돌아가신 후 그의 눈에서 그 빛이 사라졌죠. 5년 동안 그는 단지 민규를 위해 살아왔어요. 영숙이 의미심장하게 서정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이 돌아왔어요. 서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영숙 여사, 저는 그저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아가씨. 영숙이 부드럽게 웃었다.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든 눈에는요. 서정은 자신의 차를 바라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영숙의 따뜻한 승인은 그녀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다. 한편 아이들의 순수한 통찰력으로 민규는 변화를 가장 먼저 말로 표현했다. 어느 저녁 서정이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서정 이모, 아빠가 이모를 좋아하나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서정은 놀라서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니? 민규야? 아빠가 이모랑 있을 때 많이 웃어요. 그리고 아빠 눈이 반짝반짝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눈이 반짝인대요. 서정은 민규의 순진한 관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저도 이모가 좋아요. 민규가 계속했다. 이모가 우리 집에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요. 서정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좋아, 민규야. 매일 태호와 서정 사이의 선은 점점 더 모호해졌다. 한때 형식적이었던 저녁 식사는 이제 공유와 친밀함의 시간이 되었다. 민규와의 산책은 태호와 서정이 의미 있는 시선과 미소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저택, 한때 일과 일상의 장소였던 곳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맥동했다.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이 있었다. 서정은 태호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고 그와 민규와 함께하는 미래의 생각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가능성이 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수년간 쌓아온 저항은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취약함과 희망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그 변화는 미묘했지만 저택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했다. 그들은 조용히 이 관계를 응원했다. 그것이 가져올 행복과 치유를 보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민규를 재운 후 서정을 찾아 정원으로 나왔다. 그녀는 장미 앞에 서서 꽃향기를 맡고 있었다. 아름답죠? 태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서정이 미소 지었다. 당신처럼요. 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찾았다.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이 얽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태호가 민규와 서정을 데리고 가족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그들의 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저택의 형식성과 호기심 어린 시선에서 벗어나 자연의 편안한 분위기는 그들 사이의 친밀감이 더욱 꽃피도록 했다. 강원도의 울창한 산속에 자리한 별장은 서울의 분주한 일상에서 완벽한 탈출구를 제공했다. 전통적인 한옥 구조에 현대적 편의시설을 결합한 이 집은 그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 이상적인 배경이 되었다. 여기가 내 진짜 마음의 고향이에요.
태호는 베란다에 서서 소나무 숲과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울에서는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요. CEO로서, 사업가로서.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서정은 그의 눈에서 진정한 평화를 보았다. 이곳은 태호의 영혼에 중요한 곳이었고 그가 그녀와 이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첫날 그들은 근처 숲속 길을 따라 산책했다. 민규는 앞서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고 다양한 나무와 꽃들을 가리키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서정은 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식물의 이름과 특성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다. 이모는 정말 많이 알고 계시네요. 민규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서정은 웃었다. 할머니가 약초에 대해 많이 가르쳐 주셨어. 시골에서 자랄 때 항상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곤 했단다. 태호는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서정이 민규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항상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엄격하지도 너무 관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균형을 찾았다. 민규를 존중하고 그의 호기심을 격려하면서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했다. 저녁에는 별장 뒤뜰에 있는 작은 연못 옆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를 즐겼다. 태호는 직접 숯불에 고기를 구웠고 서정은 부엌에서 찾은 재료로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다. 이런 음식은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했어요. 태호가 서정이 만든 간단한 된장찌개를 맛보며 말했다. 어머니의 요리가 생각나네요. 정말 맛있어요, 이모. 민규도 열렬히 동의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별빛 아래에서 웃고 이야기했다. 민규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나누었고 태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 별장에서의 추억을 회상했다. 서정은 그저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을 느꼈다. 민규가 잠들고 나서 태호와 서정은 별장 앞 넓은 데크에 앉았다. 봄밤의 선선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고 하늘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로 빛났다. 별이 서울에서보다 훨씬 선명하네요. 서정이 경이로움을 담아 말했다. 그래서 이곳을 사랑해요. 태호가 말했다. 이런 순간들,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죠.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서정의 어깨에 둘렀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곧 그의 품 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정, 태호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다.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운명이었죠. 서정은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된 감정을 볼 수 있었다. 저는 그가 계속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소현 사건 이후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서정의 마음이 빨리 뛰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닫아두었다. 너무 많은 상실,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다. 하지만 태호와 민규는 그녀의 방어벽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저도 당신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태호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것은 짧지만 감정이 넘치는 순간이었다. 별장에서의 그 주말은 그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무언가가 변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졌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강원도 별장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서정과 태호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고용주와 직원 또는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이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조용한 약속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처럼 숨겨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절제된 모습이었다. 태호는 새로워진 눈빛으로 서정을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녀의 의견을 구했고 저택과 민규에 관한 중요한 일에 그녀를 포함시켰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직원으로 대하지 않고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다. 어느 저녁, 태호는 그의 회사 임원들과의 저녁 식사에 서정을 초대했다. 오늘 저녁 식사에 함께 가주셨으면 해요.
그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예요. 태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저녁, 서정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살펴보았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새삼 실감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과거의 슬픔 대신 희망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태연은 그녀를 단순히 민규의 보호자가 아닌 자신의 신뢰받는 동반자로 소개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말했고 그것은 그의 동료들에게도 전해졌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정은 조용히 물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우리 가족이에요. 당신, 민규, 그리고 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정은 그의 강인함에 위안을 얻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의 어머니가 예고 없이 저택을 방문했다. 노부인은 우아하고 위험 있는 자태로, 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정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서정이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앉으렴, 서정씨. 노부인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오늘은 당신과 이야기하러 왔단다. 서정은 긴장했지만 공손히 노부인 옆에 앉았다. 내 아들이 당신을 많이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노부인이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민규도 당신을 매우 사랑한다고 들었어요. 서정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들을 많이 생각해요, 어머님. 우리 가문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노부인이 계속했다. 나는 내 아들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가 아내를 잃은 후 그의 웃음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어. 노부인의 눈에 감정이 번졌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가족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변했어. 그리고 민규도 마찬가지야. 서정은 노부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태호의 어머니가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심지어 축복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서정씨, 당신이 우리 가족을 완성해 주길 바라요. 노부인이 따뜻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마음으로는 우리의 일원이에요. 그날 저녁, 태호는 서정에게 저택 뒤에 작은 정자로 오라고 요청했다. 그곳은 봄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촛불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오늘 당신을 만났다고 들었어요. 태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은 매우 친절하셨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좋아하셔요. 태호가 말했다. 사실 오늘 어머니께서 이것을 주셨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취 반지를 꺼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에요. 어머니가 결혼할 때 받았고 지금은 당신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작은 반지에는 단순한 보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받아들임의 상징이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인정이었다. 서정,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민규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어주시겠어요?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서정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태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그것은 완벽하게 맞았다.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서정과 태호의 관계 소식은 비록 일부에게는 예상된 것이었지만 서울의 상류사회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태호의 용기를 칭찬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이들이 있었던 반면 그들의 결합을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태호의 몇몇 친한 친구들은 계층 차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서정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걱정했다. 특히 대기업 회장의 아내로서 맡게 될 사회적 책임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태호,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내 지위를 생각해봐. 그녀는 그런 세계를 알지 못해. 태호의 오랜 친구 정우석이 우려를 표했다. 태호는 이러한 비판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서정의 지성, 선함, 그리고 강인한 성격을 굳게 옹호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도 빛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정은 학벌이나 재산 때문에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마음과 영혼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회적 지위보다 더 가치 있는 거야. 태호는 확고하게 대답했다. 서정은 이런 시선과 논평을 조용한 위엄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사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의 우선순위는 새로운 가족의 행복이었다. 태호와 민규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어떤 편견보다 강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다운 모습으로 남았다. 헌신적이고 배려심 깊고 겸손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예정된 결혼식 한 달 전, 태호는 서정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나요? 그가 물었다. 이 이야기를 즐기고 계신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민규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서정이 대답했다. 좋아요. 당신을 한 곳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는 그녀를 강남의 한 고급 갤러리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사진들은 모두 희망, 재생, 변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었다. 이 전시회의 수익금은 모두 당신의 재단으로 기부될 거예요. 태호가 설명했다. 아동 안전과 보호를 위한 당신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서정은 감동했다. 이 갤러리에는 사회의 유력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그녀의 일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한때 두려워했던 바로 그 사회가 이제는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서정이 태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의 진정성과 열정 덕분이에요.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서정.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반한 이유 중 하나죠. 전시회가 끝난 후 그들은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봄의 따스한 밤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걱정되는 게 있어요? 태호가 조용히 물었다. 서정은 잠시 생각했다. 때로는 제가 충분할지 걱정돼요. 당신의 세계는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라요.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태호가 대답했다. 과거의 규칙이나 기대에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그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어요. 민규의 마음을 얻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당신을 어머니로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이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라요. 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한때 두려워하던 미래는 이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약속이 되었다. 태호와 민규와 함께 그녀는 마침내 집을 찾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행사로 계획되었다.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에, 과시보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 서정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외로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그녀의 과거의 고통을 용기와 희망으로 변화시킨 여성이었다. 지윤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동생을 불렀다. 네오도 지금 내가 행복한 걸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녀의 슬픔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강하게 만든 부분이었고 그녀를 공감력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한씨 저택은 튼튼하고 행복한 가족의 건설을 지켜보았다. 서정과 태호는 감동적이고 친밀한 결혼식을 올렸으며 민규는 가장 자랑스러운 반지 전달자였다.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축하였다. 신뢰, 존중,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삶이었다. 서정은 이제 한서정 여사가 되어 새로운 역할을 우아함과 지혜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을 관리하고 민규를 돌보는 일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공감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오늘 재단 회의는 어땠어요? 어느 저녁 태호가 서정에게 물었다. 보람찼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지원하는 보육원의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간호사와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 상태를 확인할 거예요. 태호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지 알아요. 서정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윤이가 당한 일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윤이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서정과 태호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모든 면에서 지지했다. 태호는 서정의 지지 속에서 더 완성된 사람이 되었다. 그의 행복은 일과 개인 생활 모두에 반영되었다. 민규는 사랑과 안정 속에서 자랐다. 서정을 그의 어머니로, 태호를 그의 아버지로 둔 그는 밝고 똑똑하며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조화로운 환경을 반영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가족은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규는 새로 받은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서정과 태호는 차를 마시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정 엄마, 민규가 불렀다. 같이 놀아요. 서정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규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매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물론이지. 그녀가 일어서며 대답했다. 그녀는 태호에게 윙크했다. 당신도 와요, 아빠. 태호는 웃으며 그들에게 합류했다. 세 사람은 함께 공을 주고받으며 웃고 장난쳤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먼 발치에서 영숙 여사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태호가 어린 시절부터 지켜봤고 그가 첫 번째 아내를 잃은 후의 고통도 목격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진정한 행복을 다시 찾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참 신기한 인연이지요. 그녀 옆에 서 있던 정원사가 말했다. 신기한 게 아니라 운명이죠. 영숙이 대답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날 저녁 민규가 잠든 후 서정과 태호는 저택의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서정은 태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행복해요? 태호가 조용히 물었다. 매우요. 서정이 대답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인 것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죠. 서정은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어두움과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삶이 이제는 사랑과 목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윤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저택은 이제 단순한 저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정이었다. 웃음, 사랑, 그리고 치유의 장소였다. 서정의 이야기, 의료계에서 도망친 전직 간호사의 이야기는 회복력, 사랑, 그리고 가장 큰 상실 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찾는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한태호와 서정의 결혼 10주년을 맞이한 봄날, 저택의 정원은 분홍빛 벚꽃으로 가득했다. 민규는 이제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키는 아버지보다 더 커졌지만 그의 부드러운 눈빛은 여전히 어릴 적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 자기소개서 한번 봐주실래요? 민규가 서정에게 노트북을 내밀었다. 서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규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따뜻해졌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단어의 무게와 의미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다. 의대에 진학하겠다고. 서정이 화면을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규는 수줍게 웃었다. 네, 어머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듯이 저도 다른 아이들을 구하고 싶어요. 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한때 떠나왔던 세계로 아들이 들어가려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다. 그것은 마치 삶의 원이 완성되는 것 같았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응원할 거야, 민규야. 하지만 의학의 길은 쉽지 않아.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려운 일일수록 더 가치 있다고. 저녁 식사 시간, 태호는 아들의 결정에 대해 듣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은색 가닥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생기 넘쳤다. 내 어머니처럼 뛰어난 의사가 될 거야. 태호가 민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저는 어머니가 의사였는지 몰랐어요. 민규가 놀라서 서정을 바라보았다. 서정과 태호의 눈이 마주쳤다. 모든 과거의 상처와 어두운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의사는 아니었어. 간호사였지. 서정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오래전 이야기야. 그날 밤 늦게 서정은 옥상 정원에 혼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요? 그가 물었다. 지훈이 생각이요. 서정이 속삭였다.
오늘 민규가 의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문득 지훈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어요.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정의 동생에 대한 그리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일부가 되어 그녀를 더 강하고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지훈이는 당신 안에 살아있어요. 태호가 말했다. 당신의 일에서, 당신의 사랑에서, 그리고 민규가 선택한 길에서도. 서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외로움과 고통에서 이렇게 충만한 사랑과 목적으로 그녀가 설립한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되어 수많은 아이들에게 안전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 첫 만남을 기억해요. 서정이 갑자기 물었다. 태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 당당함과 차분함이. 저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서정이 고백했다. 대기업 회장 앞에서 면접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정말요? 전혀 몰랐어요. 태호가 놀라워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서정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태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부드럽게 키스했다. 당신은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서정.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빛이에요. 먼 거리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서정은 깊은 만족감으로 태호에게 기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매일이 새로운 장이었고 매 순간이 소중한 선물이었다. 한시 저택은 이제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다. 벽에는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서정과 태호의 발자국이 깊이 새겨진 복도는 따스한 기억들을 품고 있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저택은 서정의 여정의 조용한 증인으로 남아있었다. 민규의 의과대학 졸업식 날, 서정은 은색 머리카락과 우아한 미소를 지닌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당의 앞줄에 앉아 태호의 손을 꼭 잡고 의사 가운을 입고 단상에 오르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부모님 덕분입니다. 민규가 졸업연설을 시작했다. 특히 제 어머니 윤서정님은 제게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술임을.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마음은 자부심과 감사로 가득 찼다. 자랑스러워요. 태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 덕분이에요. 졸업식 후 가족은 민규가 곧 근무하게 될 소아병원의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 병원은 서정의 재단에서 설립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꿈을 이어갈 차례예요. 민규가 병원 현관에서 서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정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완벽한 원을 그릴 줄 몰랐다.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수많은 다른 아이들을 치유하는 원천이 되었다. 지윤이의 기억은 이제 그녀를 마비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목적과 방향을 주는 등대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태호가 병원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들어온 그 순간부터.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당신과 민규와 저, 우리 모두가. 저녁이 되자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민규의 약혼녀 지수도 함께였다. 두 젊은이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빛나고 있었다. 내년 결혼식은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니? 서정이 지수에게 물었다.